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딱딱한 군대요. Everybody say.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를 해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 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복이다! 와! 야! 행복이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난 게 2018년 3월 17일 화창한 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날짜로 따지면 지금까지 1248일. 무려 3년 반이나 되는 시간을 행군기 가족으로 함께 했지만 저희 제작진 및 저희 출연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본인의 SNS에서 결혼 소식을 발표한 실리피 씨!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결혼 축하드리고요. 정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별그램으로 SNS로 이렇게 공개하게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너무 축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따라가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가네. 그러네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네. 아영 씨도 행군기 하면서 네. 그러네요. 그때 기사가 났죠. 행군기 녹화할 때. 맞아요. 신기해요.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그래서 참 행군기가 저는 기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슬리피 씨가 이제 가게 되셨잖아요. 유부의 세계로. 잘 가. 유부남. 이게 뭐죠? 지금 또 연애 중인 장병들한테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시죠. 뭐 제가 뭐 연애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연애라는 게 심장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 머리 말고 심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그래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기 전에는 몰라요. 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네요. 정동주 우리 법무관이 그 사이 유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부터 축하드립니다. 결혼 바로. 기운이 좋아. 정말 우리 리피 씨보다 몇 달 먼저 선배가 됐어요. 결혼 선배. 뭐 이건 꼭 잊으면 안 된다 하는 뭐 조언이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진짜 가슴이 시키는 대로 이 초심 잊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고 그 가족이 좋아하는 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정말 싫어하는 거 그걸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리피 씨. 그 가슴을 원망 안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행군기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많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하는 장병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행복하고 좋은 기운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자, 네. 가져가세요. 자, 기운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기분 좋게 저희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네, 오늘은 자신을 쿨남이라고 소개하는 고민 장병의 사연인데요. 네. 여친의 남사친까지 모두 쿨하게 이해를 했지만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시죠? 힘이 없네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더위도 올려버릴 정도로 시크하고 쿨한 남자입니다. 여친은 학교 후배인데 저의 쿨한 면에 반해서 약 1년 동안 예쁜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죠. 저희의 사랑이 흔들릴 큰 사건이 있긴 했지만요. 2달 전 자기 나 폰 받았어.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했지? 지금 애들이랑 저녁 먹고 카페 왔어. 김대희 알지? 얘 애인이랑 100일이라고 선물 골라달라는 거였지. 진짜 눈꼴 시려가지고 내가.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 고등학교 때 친구? 아영이는 대학도 같이 오고 대희랑 셋이 계속 만날 정도면 엄청 친한 거보다. 당연하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몰려다녔는데 오늘도 고2 때 학원 끝나고 국밥 먹던 거 생각난다고 돼지국밥 먹었어. 원래 어릴 적 친구들이 평생 가는 거지.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대희 씨 보고 싶다.
어차피 아영이도 우리 과 후배니까 같이 봐도 안 불편할 것 같은데. 아이 불편하긴. 김대희의 완전 오지라퍼의 수다쟁이야. 오빠 보면 바로 형님 번호 달라고 할걸? 다음에 같이 만나자. 대신 오빠 귀찮다고 해도 난 모른다. 이틀 후. 오, 후배님이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대? 중서 수민이랑 얘기하다 들었는데 오빠 다음 달에 생일이라며. OT랑 MT 때도 그렇고 1학년 때 그렇게 술 사주고 했는데 군대 가고 연락 한 번도 안 한 게 조금 찔려서. 야,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 야. 그때는 수민이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 봤을 때 야, 저 선배 좀 차갑게 생겨서 별로다라고 수민이한테 말했는데 내가 밥에 넘어갔지. 원래 겉으로 차가운 사람이 마음은 뜨거운 거 몰라? 내가 겉으로는 쿨하고 좀 시크하지만 우리 수민이한테는 완전 뚝배기 같은 진국이라고. 뚝배기 하니까 또 국밥 먹고 싶다. 며칠 전에 수민이랑 국밥 먹었는데 거기 진짜 맛있더라고. 내가 군대에 있어도 모르는 게 없다. 데이 씨랑 부산국밥 먹었다며? 나도 다음에 같이 만나기로 했어. 대희랑 오빠랑 같이 만난다고? 이상한데? 너랑 셋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며. 이 쿨한 오빠가 쏜다. 남사친 정도는 이해해야 진정한 쿨남이지. 남사친이 아니라 전 남친인데. 진짜?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전 남친?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좀 그런데 오빠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나 하도 맨날 쿨하다 시크하다 지가 입에 달고 살길래 진짜 쿨한 줄 알았지. 이러면 나 되게 곤란해지는데. 자세히 좀 말해봐. 그러니까 남사친이 아니라 수민이랑 그 남자랑 사귀었다는 거지? 잠시 후. 오빠, 나 이제 토익 끝났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틀린 게 많지? 우울하다. 왔어? 근데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예전에 김대희랑 사귄 적 있어? 그걸 오빠가 어떻게 알았어? 맞아? 야, 지수민, 너 계속 친구라며. 그럼 남사친이 아니라 전 남친이지. 그러면 나는 계속 전 남친 만나러 가는 거 허락해줬던 거네? 오빠, 잠깐. 내 말부터 좀 들어봐.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고등학교 때 50일도 안 사귀었어. 그거 어떻게 사귄 거라 쳐. 어릴 때 꼬맹이잖아. 그래서 방금도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기분 나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 굳이 이야기해서 걱정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아무 감정 없는 사이인데. 그리고 서로 이성 감정 없으면 친구 아니야? 우정이라고. 제 여자친구의 전 남친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제가 제 뒤통수를 때리고 있었더라고요. 너 친한 남사친은 쿨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참, 전에 사귄 애인을 친구로 지낸다는 게 가능한가요? 저도 대한민국 대표 쿨남이지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궁기 형님 누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오늘 사연을 보니까 이 말이 딱 떠오르네요. 적은 가까이에 있다. 여자친구의 전 남친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와, 여친의 남사친도 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전 애인과 친구처럼 지내는 건 진짜 불편할 만하죠. 보통 헤어진 후에는 아예 남남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속 친구로 지내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또 주변 보면은 헤어지고도 친구로 지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진짜 악감정 가지고 헤어진 게 아니면은 그 관계를 그래도 유지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모든 커플이 헤어질 때 원수처럼 등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 좋게 이별한 것도 아닌데 굳이 피할 이유는 없고 뭐 SNS 막 끊어버리고 팔로우 끊고 뭐 아예 모른 척 사는 거는 약간 옛날 스타일 약간 뭔 말인 줄 알죠? 약간 옛날.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너무 아메리카 스타일 아닌가. 예. 여러분은 어때요? 고민 사연 속 여친처럼 전 애인과 쿨하게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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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저는 본인이 내가 나도 싫고 그쪽도 싫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싫고. 왜냐면 좋게 끝날 수가 없어요. 이 남녀 사이엔 말이죠. 끝나면은 끝난 거지. 좋게 끝나잖아요. 또 붙어서 만나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를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연락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지낼 수는 있어요.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얼마 안 만났고 갑자기 아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딘딘 씨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딘딘 씨가 2주 만났다고 그 조현영 씨랑 근데 그냥 친구처럼 초등학교 때. 지내는데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잠깐 만났으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내 여자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서 안 할 것 같아 내가. 주변에서 그러면 뭐 전 애인과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를 본 적 있어요? 대학 시절 때 보면은 이렇게 헤어지고 CC하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감정이 이게 무처럼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헤어졌는데 계속 친구처럼 지내다 보면은 그냥 다시 또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네.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계속 안 좋은 것만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만났다가 결국 헤어지는 원인은 똑같은 원인이에요. 같은 원인. 맨 처음에 헤어졌던 원인. 그게 안 고쳐 사람이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에서 좀 주변 사람들 좀 이상한 시선으로 많이 봐서 친구를 못 지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래? 둘이 뭐 다시 왜 또 있는 거 아니야? 재결합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게 근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 애인과 친구를 지낼 수 없다. 왜? 연애할 때 감정이 남아 있을 것 같다. 혹은 다시 그때 감정이 살아날 것 같다. 이거 사실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랑 진짜 아무 감정이 없어.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 그러면 오히려 진짜 충분히 친구로 지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둘은. 그렇죠? 근데 이제 당장은 친구라고 호언장담해도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계속 만나다 보면 연애할 때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럴 이 가능성이 있는 관계면 애초에 제 생각에는 싹을 자르는 게 맞지 않나. 헤어진 후에 친구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괜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근데 이 고민 사연 같은 상황이면 관계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친구가 또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영이가 껴있구나. 그죠? 아이가 껴있으니까. 그러니까 셋이 원래 친하니까 함께하는 친구가 계속 같이 있고 같은 집단에 학교에 막 소속된 관계니까 맞아. 이게 헤어졌다고 이 친구만 딱 연을 끊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게 진짜 애매한 게 내 연애사 때문에 친구들의 사이가 틀어진다? 친구들의 사이가 서먹해진다? 그것만큼 사실 민폐인 상황이 없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 연애 기간도 50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짧았으니까 애인보다 친구로 지낸 세월이 더 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랑보다는 우정이라는 감정이 더 많이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헤어진 후에도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럼 전 애인과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한 초등학교 때 사귄 거 정도면 아이 뭐 이렇게 넘길 수 초등학교 있을 때 것 같은데. 6년 사귀어도 돼. 아 괜찮아요. 초등학교 때 6년 사귀어도 돼. 그래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때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관계는 막 크게 신경 안 써요. 본인들끼리 이제 맞아요. 다 뭐 그래도 상관없고. 근데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뭔가 스킨십에 진전이 없었던 관계면 괜찮다. 맞아. 이거 큰 것 같아요. 전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귄 걸 아무도 몰랐을 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면 친구 관계 가능하지. 그렇지. 모르는 게 아무도 아니라. 모르게 둘이 사귀었어. 그러다 둘이 아무도 모르게 헤어졌어. 그러면 뻔뻔하게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번 양보해서 전 애인과 친구로 지낼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애인이 있을 때는 요건 좀 애인이 생겼을 때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내 애인이 전 애인과 친구로 지내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근데 전 애인하고 이제 친구로 지낼 때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랑 잘 맞아서 순수한 감정으로 친구로 지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 감정이 쭉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에 사귄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고 감정이 정리된 다음에 친구로 지내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그건 괜한 걱정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하시죠? 네.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저격 여심탐구 분석!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입니다. 미혼 남녀 481명을 대상으로 헤어진 연인과의 사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헤어진 연인과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70%가.
헤어진 연인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남성은 친구가 되려는 건 한쪽의 이기적인 욕심이라 생각해서라는 의견이 1위였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감정이 상한 상태로 헤어져서라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애인과 여전히 친구로 지낸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헤어진 후에도 친구로 남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함께 어울리는 무리가 같아서라는 의견이 1위였습니다. 지금 사연과 비슷하죠? 네. 아직도 내게 필요한 사람이라서 라는 의견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전 애인과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민장병의 마음도 잘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후 관계를 이어나간다고 해서 전 애인에 대한 마음이나 미련이 남아있다는 건 또 아니라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고민장병을 위한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데 전 애인과 여전히 친구로 지내는 여친 때문에 고민인 장병의 사연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고민장병이 여자친구의 말을 이제 있는 그대로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확대 해석하고 상상하는 순간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상상을 하면 의심이 되고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믿음이 완전 무너지니까 있는 그대로를 믿자. 네, 아무리 쿨한 남친이라고 해도 내 여자친구가 전 애인과 베프처럼 지내는 걸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단칼에 절교를 못하겠다면 단둘이 만나지 말고 전 애인을 만날 때마다 꼬박꼬박 이야기하고 그날은 뭘 했는지 숨김없이 이야기해준다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물론 탐탁치 않겠지만 고민 장병의 휴관날에 셋이서 함께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남자는 남자가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애인 역시 여자친구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건지 직접 확인하면 지금처럼 친구로 지내는 걸 싫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장병에게 필요한 거는 솔직함인 것 같아요. 쪼잔해 보일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불편한 거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여자친구도 그 마음을 전달받아서 좀 만나더라도 조심하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만나더라도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만날 수 있는 선을 서로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친구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무조건 남자친구여야 한다는 거 아시죠? 자, 전 애인과 친구로 지내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지만 현재 애인이 싫어한다? 그럼 멀리 해야죠. 네. 자, 남사친에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당분간 거리를 두는 건 어떨까요? 내 생각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발씩 물러나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속이 꽉 막힌 것 같은 연애 고민이 있으신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 상담소. 프리한 사랑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는 인싸 인권맨 슬리피 씨. 네. 오늘은 인권성을 동요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대단하신 내가? 진짜. 그래요? 합리적이야. 동영어로 준비가 돼 있죠? 세상에. 만능이세요 정말.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인권을 보장하지. 자,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자, 여러분 제가 봐도 식은땀이 나네요. 제가 동요를 불러본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락발라드 버전이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요? 다음에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제가 락발라드. 기대된다. 자, 여러분 제가 딱 봐도 청소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나요? 아니요. 예. 뭐라고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청소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이상하게 근데 세차는 또 잘합니다. 차를 좋아해서. 하지만 저도 한때는 청소를 엄청 잘했던 시절이 있어요. 잘 씻고. 그 시절에 대해서 오늘도 이 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줄 겁니다. 인권 긁어주는 남자 임금남 효자손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차손이 형! Are you ready?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분이는 청소도 예술이다.
진짜 깔끔하다. 아 빈틈없이. 빠르게. 와. 자세 나온다. 자세 나와. 갈리겠는데? 맞아요. 네네네. 아씨 애들 어디 갔냐? 아우 내 짬바도 지금. 접는 것도 달라졌어요. 야 빨리 와. 아씨. 애들 어디 갔냐? 안 닦아. 정말 불러와. 야, 왜 빨리빨리 청소 안 하냐? 아이, 참. 거기야, 거기. 아유, 애들한테 너 뭐라고 하지 마. 애들 힘들게 날씨도 더운데. 아유. 뭐야, 여기 제대로 닦은 거 맞아? 아니, 우와. 동전으로 하나요? 어머. 자, 갑니다. 아니, 물 제대로 안 뿌려. 변기물 다 묻었잖아. 죄송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이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에게 치약만 있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아 그렇죠. 청소를 예술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치약입니다. 예, 처음 나온 게 이제 그 침상이었잖아요. 예, 네. 여기서 치약이 없으면 예술 작품을 만들 수가 없죠.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말 그대로 생활하는 곳이 침상이잖아요. 네. 그냥 나무로 된 길쭉한 곳인데 이걸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닦는 거예요? 군인은 절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생활관은 그 통풍이 잘 안 됐어요. 뭐 지금은 잘 되겠지만 그 안에 많은 인원이 있으면 이제 전투화 때문에 발냄새가 아주 고약하거든요. 다들 훈련을 했으니까 이제 발에 땀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냄새가 고약한 발로 이제 침상을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냄새 때문에 닦아줘야 되는 거죠. 한여름에 그 땀에 완전 쩔은 군용 양말을 신은 채로 그 침상을 이렇게 지나가면 정말로 아지랑이가 짐이 그렇죠. 실제로 보여요. 정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지랑이가 냄새와 함께 싹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었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다시피 침상이 나무잖아요.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더러운 양말 그런 게 이제 나무에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걸레질 자주 해줘야 그 악취 배는 거나 이물질, 각질 같은 것도 거기에 막 스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털어내줘야죠. 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생활하고 또 면적이 큰 침상이라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걸레 접는 법이 나오긴 했는데 자손이 형은 걸레를 동그랗게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군번 따라 부대 따라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자선이 형 같은 경우는 공사군번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사군번이다 보니까 저거는 이제 요 먼지를 이렇게 털어내기 위한 용도였던 것 같고 저희 때는 일단 그 침상이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그 위에 노란색 장판. 약간 그 노란색 장판이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침상을 쓸어낸 다음에 3인 1조가 됩니다. 일병이 치약을 뚜껑을 따서 탁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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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2등병 2명이 걸레 2개를 이제 하나씩 들고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서 쫙 밀고 나가는 거죠. 막 이렇게 네네네. 쫙 밀고 나가는 그런 3인 1조였죠. 저는 이제 119번이에요. 치약 미싱이 어떻게 변하냐면 네. 이제 침상이 없어집니다.
오. 다 침대예요. 그렇죠. 오. 침대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데는 침대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 치약을 똑같이 뿌려요. 탁탁탁탁. 이제 이등병이 탁탁탁탁탁탁 하고 엉덩이 하늘로 쳐 들고. 그렇죠. 그리고 물을 쫙 뿌립니다. 그리고 다들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어요. 그 플라스틱으로 되는 좀 딱딱한 네. 그걸로 밉니다. 그렇죠. 생활관 바닥 얘기한 거예요. 아 침상이 없으니까. 침상이 없으니까. 아. 생활관 바닥을 빗자루로 하는 걸로 바뀌죠. 아 그래요? 우리 이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침상이었고 그 밑에 중앙에 복도 바닥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물을 쫙 뿌려요. 그래서 마른 수건을 쫙 펼쳐서 미싱이라고 하는데 쫙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렇게 쫙. 맞아. 예. 요거는 이제 상병이 할 수 있어요. 상병. 노련한 상병이. 예. 어렵죠. 예.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침상이 없으니까 매트리스 일광 건조가 끝이에요. 그렇죠. 많이 깔끔해졌죠. 예. 추가적으로 이 선진 병영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육해공군 주요 부대를 시작으로 침상에서 침대로 바뀌고 있고 최근에는 육군훈련소 침상 역시 2022년까지 모두 침대로 바꿀 거라 발표했습니다. 훈련소도. 와, 너무 좋다. 근데 심지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훈련소가 제일 힘들거든요. 네. 자, 과거 군대 영상 우리가 보면은 침상 닦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고 이제 네. 그 다음에 쓰레기통, 바닥 쓸기 그리고 대걸레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비역 두 분은 동의하시나요? 그 순서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완벽히 동의합니다. 그래요. 예, 쓰레기통은 일단 쓰레기가 손에 다 묻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쓰레기가 이제 분리수거도 이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분리수거랑 쓰레기가 밖에 나가서 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서 버리고 그 안을 또 닦아야 됩니다. 물 청소를 그렇죠. 웬만하면 예, 다 예. 해야 돼요. 쓰레기 소각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또 가야 됩니다. 그 거리가 있으니까. 네. 또 뭐 꽉 차면 또 무겁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대걸레질이 있는데 저희는 대걸레가 없었어요. 대걸레. 와우. 대걸레 쓰고 너무 편하지. 그냥 손처럼 이렇게 쑥쑥쑥 밀기만 하면 되는데. 얘기했잖아요. 요거. 세상에. 와. 물착 뿌려서 마른 수건을 끝에를 잡고 쫙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바닥을. 네. 대걸레 진짜 옛날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대걸레가 뭐예요? 대걸레가. 요즘은 동기생활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과거처럼 계급별로 청소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어떻게 서로 나누나요? 예, 그전에는 이제 기본 생활관 청소 그리고 각 생활관별로 병영 시설에 있는 공용구역 중 한 개를 맡아서 청소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임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임무 분담제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이용해서 순번을 정해서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고 하네요. 네, 생활관 청소를 하는 것도 업무 중 하나잖아요. 그럼 정확한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법무관이 어떤가요? 맞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에는 육군 규정 120에 병영생활 규정이 있는데 여기 제 56조 3항에는 병영생활 임무분담제의 표준 모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 청소에 대해서는 환풍기, 선풍기 및 에어컨, 그다음에 생활관 게시판 부착물, 전기 플러그, 형광 등 스위치 확인, 그리고 창문과 창틀 청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습기가 있는 부대의 경우에는 가습기 관리도 여기에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도 나와야 될 게 치약이에요. 주머니에 딱 치약 하나 딱 꽂고 있으면 뭐든 두렵지가 않거든요. 예. 이것만 있으면 뭐 바닥부터 거울, 창틀, 선풍기, 화장실, 쓰레기통, 플라스틱, 창살, 뭐 책상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 값도 싸죠. 예. 보급 나오죠. 가볍죠. 휴대하기 편하죠. 그리고 향기도 나. 군대 다녀온 네. 분들은 근데 이렇게 마치 자기가 치약회사 직원인 것처럼 치약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치약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근데 근거가 있는 건지 군대에서만 좀 그런 것 같거든요. No. 너? 아닙니다. 다들 기다리셨죠? 리피의 군대 TMI 아 이거? 최고의 1분 양치아라고 만든 치약. 군인들은 왜 자꾸 청소할 때 치약을 쓰는지 궁금하셨죠? 과연 치약이 청소 효과가 있을까? 네. 진짜로 있습니다.
치약은 인산 칼슘 그리고 탄산 마그네슘, 분말 비누 등으로 구성된 가장 이상적이며 안정적인 연마제로 세면대 및 이 변기의 묵은 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거든요. 또한 불소와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주 물때 제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치약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한 달에 한 개의 치약을 보급품으로 주는데 치약이 남습니다. 뭐 선물이 올 때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월급도 높아져서 이제 PX 이제 충성마트에서 또 사서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죠. 미스테리? 딱 적당량을 보급품으로 주는 치약. 왜 항상 남을까? 장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남아. 뭐지? 치약의 용도가 뭔지, 원래 용도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게요. 자, 여하튼 이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치약으로 청소하기 시작했던 거군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 청소가 나왔는데. 화장실 청소 할 얘기 많아요. 예.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보통 한 얼마 정도 주기로 청소를 하나요, 화장실은? 예, 주기는 이제 하루에 1회. 화장실을 하루에 쉽게 일회? 예, 그렇죠. 화장실을 쉽게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독이 더더욱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상에서는 뭐 10원으로 뭐 이렇게 긁고 막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 청소하던 그 대상이 뭐예요? 좌변기였잖아요. 네. 저희는 좌변기가 없었어요. 네. 행복한 거예요, 네. 좌변기. 맞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영상에선 또 좌변기 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의아했던 게 진짜 그 10원짜리를 왜 쓸까? 왜 써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원짜리 소재가 중요한데 이게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으로 만들었거든요. 동은 냄새를 없애고 세균을 죽이는 향취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원짜리로 이제 세균을 긁어내고 수세미에 치약을 묻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에이, 요즘 군대 안 그래요. 요즘에는 락스를 씁니다. 락스. 그쵸? 와우. 호스로 물 뿌리고 서로 락스틸하고 물 뿌리고 걸레질하고 바로 끝나죠. 여기서 팁은 락스를 아끼지 말아야 해요. 그럼 이제 당직 사관이 냄새 때문에 청소를 잘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뿐 아니라 생활관도 어지간한 청소 도구가 모두 세팅이 돼 있어서 효율적인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멘탈 관리법이거든요. 군대에서는 내가 안 한 거, 내가 뭐 싸지도 않은 것도 더러운 것도 제가 치워야 돼요. 되게 멘탈이 나가거든요. 뭐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도 진짜 어쩔 수 없구나. 이 또한 지나간다. 한 주 지나간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인권침해 판정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왔던 영상 중에 인권침해에 해당했던 게 있었을까요? 네, 인권 침해에 해당했던 게 있었습니다. 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계급별로 구역을 나뉘어 가지고 청소를 했던 건데요. 병 상호 간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협동적 동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별로 청소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계급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청소구역을 계급별로 나눠서 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저 때는 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그럼 이런 경우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직무상 위반으로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대관리훈령 제17조는 병 상호 간의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며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8조에서는 계급을 이용한 명령 지시를 한 경우나 이를 묵인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없다면은 계급만으로 청소구역을 나누는 것은 계급을 이용한 암묵적 지시에 해당해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직무상 위반으로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얄미운 사람은 계급 높다고 쉬운 청소만 하거나 아예 청소도 안 했던 병장이잖아요. 병장도 인권 침해 맞죠? 네, 병장도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병 상호 간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협동적 동반관계라고 했죠.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청소를 이병에게 미루는 행위는 이병의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그리고 휴식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청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공간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관에서 더 멋진 군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네,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 자선이와 함께한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며. 그 고민 행공기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산악가입니다. 자, 여러분 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먼데이. Monday. 저는 뭐 집에 계시는 회장님이. 아, 네. 알아서. 아 저도 부모님이. 저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우, 큰일 나네. 큰일 났어. 여러분들 일단 그냥 딱 봐도 우리 중에서는 돈 관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인데 20대 장병들은 사실 더 모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오늘의 멘토님 나와 계시죠?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와우! 안녕하세요. 재무관리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돈의 주인이 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인 될래, 주인. 일단 돈 자체가 똑부러지시고 뭔가 좀 이렇게 신뢰가 가네요. 예. 재무관리나 경제 상식은 내 돈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다들 관심은 많은데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 공부를 해야 될지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오늘 어떤 꿀팁을 전해주실 겁니까? 네, 제가 시작부터 슬픈 이야기 하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마. 네,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도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 좀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더 슬픈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우리 20대가 가장 금융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글을 모르는 문맹은 살면서 조금 불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금융을 모르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들이 내 돈을 뺏어가도 뺏긴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왔습니다. 오늘 제가 금융 문맹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포트폴리오. 신용관리 자산 포트폴리오 이 단어는 사실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은 잘 모르거든요. 두 개 다 지금 그 슬리피 씨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제가 신용관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용 점수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네. 신용 점수란 0점부터 1000점까지 개인의 신용을 점수로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100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이 점수가 높아지면 뭐가 좋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생활을 할 때 다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 점수가 높으면 점수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점수가 낮으면 굉장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 거래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신용 관리를 하려면 일단 제 신용 점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뭐 은행 가서 제 신용 점수는 몇 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나요? 네, 은행 가실 필요 없고요. 신용평가 회사 올크레딧이나 마이크레딧 같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시면 여러분의 신용 점수를 조회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힘들어. 네. 요즘은 앱으로 깔아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데 가셔가지고 얼마든지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대출이나 카드값 여체 같은 게 없는 약간 20대들한테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는 20대들은 빚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요새 20대들이 빚에 대한 걱정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보시면 현재 작년에 20대들이 받은 신용대출 잔액 규모를 보니까 무려 1년 만에 42.4%가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7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7조? 아니 도대체 젊은 친구들이 어디에 돈을 쓰길래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나 이렇게 봤더니 가장 큰 원인이 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역시. 아마 우리 장병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이미 받아서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학자금 대출은 학생 때 이자만 내다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원금을 갚아야 하는 건데 자 그러려면 일단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못하죠?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러면 자연히 대출을 갚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직장도 없는 20대 청년은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거기는 일단 이자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이 눈더미처럼 불어나서 돈을 제때 못 갚고 결국 신용불량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취업이 안 돼서 학자금 대출을 못 갚고 그러다가 이자 비싼 신용대출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취업을 못하고 이게 너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취업. 이 취업 자체도 굉장히 큰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취업하실 때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신용불량자들은 해외여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렇지. 그렇구나. 그래서 20대 때부터 신용 점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이제 너무나 와닿습니다. 자, 그럼 신용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신용 관리하실 때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체. 자, 그런데 이 연체 여러분 하기 시작하시면 이게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 할부, 세금, 심지어 휴대폰까지 연체하시는 것이 다 반영이 돼요. 금융권 대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5일만 연체해도 연체 정보에 등록이 되고요.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하시게 되면 금융거래 제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와. 2, 3일은 괜찮아요? 네, 2, 3일 괜찮습니다. 왜냐면 2, 3일 연체해가지고. 네, 굉장히 액수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기한 내에 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연체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병들은 지금 군대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챙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입대한 장병 여러분들 것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여러분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학자금 대출 이자는 면제가 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행이네요. 입대하시는 순간 한국장학재단과 병무청이 연계가 돼서 입대하시는 순간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되고요. 나라 지키는 동안은 열심히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좀 따로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신용 관리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용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도 생기지만 반대로 열심히 관리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신용 점수 올리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나 올리고 싶어. 네. 첫 번째, 신용카드를 쓰실 때 신용카드 한도의 30% 정도만 항상 쓰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용카드 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꽉꽉 채워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신용평가회사에서 보기에 이 사람은 뭔가 빠듯하게 사는구나. 계속 많이 쓰니까 이제 점점 부담스러워지는구나.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제는 갚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신용카드 한도를 적절하게 30% 내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 사람은 되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구나. 돈을 좀 빌려줘도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30% 정도 내에서만 쓰시는 것이 제일 좋다. 아예 안 쓰면요. 이 사람은 야, 씨, 이거를 아예 쓰지도 않고 이 사람 대단하네. 그냥 막 빌려줘야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신용 점수를 계산할 때 아예 신용 거래가 없는 사람들이 또 더 점수가 낮습니다. 일정 부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빚을 갚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빚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먼저 이자가 높은 대출을 먼저 상환하세요. 그 다음에 기간이 오래 남은 대출, 이런 오래된 대출을 먼저 갚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소액 대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신용 점수를 올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신용평가사에 어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휴대폰 요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제대로 잘 내고 계신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6개월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신용평가사에 직접 연락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시게 되면 거기서 검토한 후에 신용 점수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굳이 이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직접 요청하신다면 여러분 신용 점수 관리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금융 문맥에서 한 기억 니은 정도를 배운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배워볼 순서인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뭔가 계획성 있게 관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눠 써야 될지 이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네. 이미 돈을 계획성 있게 써야 된다라는 관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돈의 주인이 되는
1차적인 준비가 되신 거예요. 다들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준비는 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돈을 잘 쓰고 잘 모으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 세대는 아는데 근데 아마 이 20대 때 특히 우리 장병들은 돈도 없는데 뭐 이걸 뭐 왜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저도 젊을 때는 몰랐으니까요. 네. 그런데 훈련 때 열심히 내가 사격 연습을 해야 실전 나가서 잘 쏘는 거지. 실전 나가서 잘 쏘면 돼라고 해서 훈련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잘 못 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소액의 월급일 때부터 꾸준하게 습관을 들여두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일단 요즘 군대 월급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잘 쪼개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주 좋죠. 제가 그래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포트폴리오를 오늘 특별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상 부대에서 쓰실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충성마트 아니면 휴가입니다. 월급의 한 절반 이내에서만 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돈을 모으시는데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쉽게 병장 월급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구사군번 병장 월급 얼마셨죠? 10,000원. 네. 좀 안 됐나? 1,900원이었습니다. 예, 맞죠. 예, 1,900원. 네. 근데 지금은 병장 월급이 60만 원이더라고요. 세상에. 네, 제가 지금 다시 입대를 할까 고민 중이에요. 저도요. 네. 들어오십시오. 60만 8,500원 여러분이 월급 받으셨다면 일단 충성마트와 휴가비로 한 50% 정도 쓰시는 거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휴가를 나가시면 좀 더 많이 쓸 테니까 휴가비로 한 20만 원 정도 쓰시고 그다음에 충성마트에서 한 10만 원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만 원이 남죠. 이 3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금을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충성마트 가는 게 낙인데 저축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뭐 나는 정말 많이 먹어야 된다. 네. 그러면 충성마트를 좀 더 갈 수도 있고요. 적금을 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장병 여러분들 위해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제도를 이제 막 시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30만 원을 내시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더 보태서 맞아요. 여러분 제대할 때 무려 1,000만 원을 만들어 드리는 아 이거 들었어. 이런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국가가 더 얹어드리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이 저축을 하시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포기하고 충성마트를 더 가시겠어요? 아, 참아야죠. 지금 참아야지. 닭발을 드실 수 있지만 지금 닭발을 참으면 나가서 통닭 한 마리를 드실 수 있어요. 이런 기회는 정말 배부르네. 군대에서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갑자기 예, 홈쇼핑이 됐네.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저도 이 혜택만 생각하면 입대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혜택이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군인 월급으로 돈 쪼개 쓰는 연습하고 전역한 뒤에 그때는 또 포트폴리오가 달라지겠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장병들, 현재 현역 중인 장병들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군대에서 전역 이후에 다시 계속 군 생활을 이어가시는 그런 간부님들도 적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죠. 자, 소득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전체 소득에서 30% 정도만 생활비로 쓰시고 나머지 70% 정도는 저축과 투자에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멘토님 제가 생활비 30%는 알겠는데 네. 70% 중에서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비율을 잘 네. 모르겠어요. 좀 막막하시죠? 네.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투자해 보면은 비율이 있습니다. 100 빼기 본인 연령. 100백이. 예. 100에서 자기 본인 연령을 뺀 만큼을 투자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나이가 20살이라면 100 빼기 20은 80입니다. 그러면 투자 비중을 80, 저축 비중을 20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으실수록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자산을 많이 불려가시려고 하시는 거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빡빡하지 않게 한 70%를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저축 30%, 투자 70%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한 180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180만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 쪼개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축이라고 해서 그냥 한 방에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항목이 뭐가 되게 많아요. 다 다른 거죠. 네, 뭐가 많죠? 제가 네. 하나씩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의 한 5% 정도는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보험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소득의 5% 이내에서 월급이 180만 원 정도라면 약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다음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연금 저축이라는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연금 저축을 가입하시게 되면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이지만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이니까 월 33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아까 93군번 이런 분들은 33만 원 이상 94군번이요. 94군번. 네. 93학번입니다. 아, 좀, 네.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옛날 사람. 자, 그런데 우리 20대들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금이 좋긴 하지만 노후 준비를 막 부담스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만 하셔서 연간 240만 원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지금 시대가 너무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장병 또 군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셔라. 그래서 투자를 하되 이상한 종목에 투자해서 매일같이 무슨 핸드폰 보면서 오르고 떨어지고 이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 주식에 투자해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여러분 자산을 형성하실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량 주식 투자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특별한 저축이 지금부터 국가에서 준비해주고 있거든요. 자, 올해 나라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발표한 건데요. 이름만 봐도 청년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야. 그죠? 나라에서 준 혜택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야죠. 그럼요. 무조건 챙겨야죠. 다 좋은 거니까요. 자, 먼저 청년 내일 저축 계좌입니다. 월 10만 원을 여러분이 불입하시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더 넣어주는 겁니다. 연간 2,200만 원 소득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최저임금 받는 직장인들은 가능하려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다. 취직해서 아이고. 높은 월급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1+1. 그죠? 두 번째, 네. 청년 희망 적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월 50만 원씩 2년 동안 여러분들이 1,200만 원을 저축하시게 되면 국가에서 조금 높은 이자를 더 드리는 제도예요. 그래서 36만 원 이자를 더 드리게 됩니다. 뭐 앞서 1+1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난 투자해서 돈을 불려보고 싶다라고 해서 펀드에 여러분 가입하시는 청년들에게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펀드 수익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받으니 일석이조, 일타이피. 네. 아니 이 청년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니까 우리 장병들 저 포트폴리오대로만 하면 진짜.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중요한 건 실천이죠, 실천. 일단 제가 추천한 대로 시작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나름의 방식대로 자산 분배를 조금 더 해보신다면 언젠가는 나만의, 여러분만의 황금 비율을 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야, 오늘 정말 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일단 저희도 그렇고요.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이제 금융 문맹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 마지막으로 우리 20대 장병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여러분 같은 시절이 있었고요. 그때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때 잘했더라면 지금 더 부자를 할 텐데. 솔직하시네요. 네. 자,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은 돈을 무작정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꾸준하게 모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올바른 저축과 소비 습관을 만들어 내신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30, 40대, 40, 50대에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훨씬 행복한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거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반드시 돈의 주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재무관리사 이영주였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예찬이 재미있게 비. 정말 현실적인 경제 조언을 해주신 우리 이영주 멘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군 바로 아무래도 연애는 글로 배우는 게 한계가 있죠. 진정한 사랑을 찾는 법. 썸남이 고백하게 만드는 법. 저도 눌렀거든요. 무조건 사과하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주도권이 중요하다.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것도 해봤어요. 안 먹혀 안 먹혀. 마음에 드는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찾아보자. 점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집 나올 때까지 찾아다녀. 마술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마법사예요. 마술이 있다면 억만장자도 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슬리피 씨한테 필요한 마술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술의 트릭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